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여성이에요. 오늘은 제 인생에서 정말 한번 일어날까 말까 한 일이 생겨서 이렇게 사연을 보냈습니다. 들려드릴게요. 저는 이지혜라고 해요. 지금은 평범한 회사 다니는 직장인이죠.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일어나서 지하철 타고 출근하고 점심시간이면 회사 근처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식당들을 전전하면서 먹고 살았어요. 오늘도 그랬죠.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동료들이랑 같이 회사 나와서 근처 김밥집으로 향했어요. 간판도 낡고 의자도 삐걱거리는 그런 곳이었지만 저는 그런 곳이 좋았어요. 5,000원짜리 김밥 한 줄 시키고 1,000원짜리 국물 하나 추가하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동료 한 명이 제 앞에 앉으면서 말했어요. 과장님은 진짜 소박하세요. 다른 분들은 맨날 일식집이니 양식집이니 그러던데. 저는 그냥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나 원래 이런 데가 편해. 비싼 데 가면 부담스럽잖아. 동료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죠. 사실 제가 이렇게 사는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집도 강남 본가에 살지 않고 일부러 회사 근처 오피스텔을 월세로 얻어서 살았거든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 작은 방이었어요. 옷도 백화점 명품 코너 대신 온라인 쇼핑몰에서 세일하는 걸로만 샀고 차도 없이 대중교통만 이용했죠. 왜 이렇게 살았냐고요? 그건 제가 평범한 사랑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제 진짜 신분을 숨기고 그냥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고 싶었던 거예요. 10년째 그렇게 살아왔어요. 아무도 몰랐죠. 제 옆자리 동료도, 제 상사도, 심지어 제 약혼자도 제 진짜 모습을 몰랐어요. 저는 그냥 월급 400만 원 받는 평범한 과장이었을 뿐이었거든요. 김밥을 먹으면서 핸드폰을 봤어요. 약혼자 형준이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오늘 저녁에 우리 누나 만나자. 같이 식사하자고 하시는데.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답장을 보냈어요. 응, 알았어. 몇 시에 어디서? 형준이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평범한 중소기업 다니는 그냥 그런 남자였죠. 연봉도 그렇게 높지 않았고 집안도 평범했어요. 그게 좋았어요. 저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김밥을 다 먹고 일어서려는데 옆 테이블에서 여자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칸막이로 막혀 있어서 얼굴은 안 보였지만 목소리는 또렷하게 들렸죠. 언니, 근데 동생 여자친구는 어때? 괜찮아? 그 목소리가 묘하게 익숙했어요. 저는 자리에 앉은 채로 귀를 기울였어요. 칸막이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의 주인공은 박선영이었어요. 형준이 친누나였죠. 저는 몇 번 만난 적이 있었지만 그렇게 친하지는 않았고 선영 씨도 저를 그냥 동생 여자친구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선영 씨 목소리가 칸막이 너머로 또렷하게 들려왔어요. 동생 여자, 완전 기생충이야. 저는 김밥을 삼키다가 멈췄어요. 동료가 제 표정을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봤지만 저는 손으로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내면서 계속 귀를 기울였어요. 선영 씨 목소리는 더 크게 들려왔죠. 월급 400만 원으로 뭘 하겠어. 우리 형준이 연봉이 목표지 뭐. 완전 딱 붙어서 안 떨어지려고 하더라니까. 함께 있던 친구인 듯한 여자가 낮은 목소리로 맞장구를 쳤어요. 선영 씨가 비웃듯이 말을 이었어요. 결혼, 당연히 해야지. 근데 있잖아. 시어머니 유산만 6억인데 걔가 그것만 노리고 있는 거야.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면 그 돈 다 차지하려고 지금 발버둥 치는 거라고. 맨날 어머니한테 잘 보이려고 이것저것 사드리고 난리도 아니야. 제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이 부러질 듯이 휘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10년 동안 쌓아올린 평범함이라는 가면 비에서 뭔가 차갑고 날카로운 게 올라오는 게 느껴졌죠. 얼굴에 있던 온화한 미소는 완전히 사라졌고 대신 냉정한 표정만 남았어요. 동료가 제 얼굴을 보면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대답 대신 가방에서 카드를 꺼냈어요. 제 지갑에는 여러 장의 카드가 있었지만 평소에는 절대 꺼내지 않던 특별한 카드가 있었죠. 검은색 메탈 카드였어요. 무게감부터 남달랐고 카드 표면에는 작은 글씨로 이름 석자만 새겨져 있었어요. 동료들은 제가 이런 카드를 가지고 있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동료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아무 말 없이 카드를 손에 쥐고 칸막이 넘어 테이블로 걸어갔죠. 선영 씨는 친구와 함께 웃으면서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는 것도 모르고 계속 떠들고 있었죠. 저는 그 테이블 바로 앞에 섰어요. 선영 씨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을 때 얼굴에 스치는 당황스러운 표정이 보였어요. 입가에 미소를 띄우려고 애쓰는 게 역력했죠. 저는 차갑게 입을 열었어요. 언니, 반갑습니다. 선영 씨가 어색하게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저는 그 검은색 카드를 테이블 위에 툭 던졌어요. 카드가 테이블에 부딪히는 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졌죠. 밥값 제가 낼게요. 언니랑 친구분까지 다요. 선영 씨 얼굴에서 미소가 굳어졌어요. 저는 테이블에 두 손을 짚고 선영 씨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기생충이 내는 밥값이라도 받으시겠어요? 선영 씨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옆에 앉아있던 친구도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선영 씨와 저를 번갈아 쳐다봤죠. 식당 안이 갑자기 조용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들도 하나둘씩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고, 김밥을 싸던 주방 아주머니도 손을 멈추고 이쪽을 보고 계셨어요. 선영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혜야? 여기 웬일이야?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 자리에 섰어요. 선영 씨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다시 주저앉았죠. 친구가 선영 씨 팔을 잡으면서 괜찮냐고 물었지만 선영 씨는 대답도 못하고 저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검은색 카드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밀면서 말했어요. 밥값 제가 낼게요. 언니랑 친구분까지 다요. 선영 씨가 그 카드를 내려다 봤어요. 검은색 메탈 재질의 작은 글씨로 이름만 새겨진 그 카드는 식당의 형광등, 불빛을 받아 차갑게 빛나고 있었죠. 선영 씨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이게 무슨... 저는 선영 씨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차분하게 물었어요. 기생충이 낸다는 밥값 받으시겠어요? 선영 씨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어요. 하얗게 질린 얼굴에 식은땀이 맺히는 게 보였죠. 옆에 앉아있던 친구는 계속 선영 씨와 저를 번갈아 보면서 상황 파악이 안 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계속 서 있었어요. 테이블에 기댄 채로 선영 씨를 내려다보면서 10년 동안 숨겨왔던 뭔가가 천천히 올라오는 걸 느꼈죠. 차갑고 냉정한 무언가였어요. 평범한 직장인 이지혜에 가면 귀에 숨어있던 진짜 제 모습이에요. 선영 씨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지혜야,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저는 손을 들어 선영 씨 말을 막았어요. 언니, 괜찮아요. 아까 하신 말씀 다 들었어요. 제가 기생충이라고 하셨잖아요. 월급 400만 원으로 뭘 하겠냐고도 하셨고, 시어머니 유산 6억 노리고 형준이한테 붙어 있다고도 하셨죠. 선영 씨 얼굴이 더 하얗게 변했어요. 친구는 선영 씨 옆구리를 슬쩍 찔렀지만 선영 씨는 움직이지도 못했어요. 저는 검은색 카드를 집어들고
손가락 사이에 끼운 채로 빙글빙글 돌렸어요. 카드가 돌아갈 때마다 형광등 불빛이 반사되면서 선영 씨 얼굴을 비췄죠. 그런데 언니, 이 카드 보이세요? 선영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눈빛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있었죠. 저는 카드를 테이블 위에 다시 툭 놓으면서 말했어요. 이 카드요. 아무나 만들 수 없어요. 초대받아야만 발급되는 카드거든요. 연회비만 2천만 원 넘어요. 선영 씨, 눈이 커졌어요. 친구는 입을 떡 벌리고 그 카드만 쳐다봤죠. 저는 카드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면서 계속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이 카드로 결제하면 한도 제한이 없어요. 1억을 긁든 10억을 긁든 상관없죠. 그냥 긁으면 돼요. 선영 씨가 의자를 잡고 겨우 버티는 게 보였어요.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죠. 저는 카드를 집어들고 식당 카운터로 걸어갔어요. 사장님한테 카드를 건네면서 조용히 말했어요. 사장님, 저 테이블이랑 제 테이블 계산 같이 부탁드려요. 사장님이 카드를 받아들고 기계에 긁으셨어요. 잠시 후 사장님 얼굴에 놀란 표정이 스쳤죠. 아마 카드 정보를 보신 것 같았어요. 사장님이 저를 다시 한번 쳐다보시더니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면서 영수증을 건네주셨어요. 저는 영수증과 카드를 받아들고 다시 선영 씨 테이블로 돌아왔어요. 영수증을 테이블 위에 놓으면서 부드럽게 웃었죠. 언니, 밥 맛있게 드세요. 기생충이 쏘는 밥이지만 드실 수 있으시죠? 선영 씨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저 테이블 위의 영수증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죠. 저는 카드를 가방에 넣으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어요. 아, 그리고 언니, 오늘 저녁 형준이랑 만나기로 했잖아요. 저도 갈게요. 할 얘기가 좀 있어서요. 저는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선영 씨 테이블 옆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선영 씨는 고개를 숙인 채로 테이블만 쳐다보고 있었고, 옆에 앉은 친구는 어색하게 물만 마시고 있었죠. 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서 잠깐 확인하는 척 하다가 다시 선영 씨를 봤어요. 선영 씨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에 약간의 희망 같은 게 보였죠. 아마도 제가 정말 가난한 월세 사는 여자라고 다시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았어요. 저는 부드럽게 웃으면서 말을 이었어요. 언니, 아까 제가 오피스텔 월세 산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저 월세 원룸에 살아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요. 선영 씨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면서 뭔가 안심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옆에 있던 친구도 조금 긴장이 풀린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그 표정들을 다 지켜보면서 가방 안쪽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거기에는 평소에 절대 꺼내지 않는 서류 몇 장이 접혀서 들어 있었죠. 저는 서류를 꺼내서 천천히 펼쳤어요. 그런데요, 언니. 그 건물 주인이 저예요. 건물주가 저라서 월세를 제 자신한테 내는 거예요. 선영 씨 얼굴에서 방금 전의 안도감이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입이 벌어지면서 눈만 커다랗게 뜨고 저를 쳐다봤죠. 저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으면서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서류에는 부동산 등기 정보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건물명, 주소, 면적,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소유자란에는 제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죠. 이지혜. 저는 서류 위쪽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짚어가면서 설명했어요. 강남역 3번 출구 앞에 있는 건물. 1층에 편의점 있고 2층부터 20층까지 전부 오피스텔인 그 건물 전체가 제 소유였어요. 선영 씨는 그 건물을 알고 있었어요. 얼굴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죠. 아마 지나다니면서 몇 번이고 봤을 거예요. 깔끔하고 현대적인 외관의 입지도 좋아서 강남역 근처에서는
꽤 유명한 건물이었거든요. 1층 편의점도 제가 임대해 준 거고 2층부터 20층까지 512 가구 전부 제 소유였고 저는 그 중에서 15층 한 칸에 살고 있는 거였죠. 선영 씨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물컵을 잡으려다가 손을 거뒀다가 다시 뻗었다가 하면서 제대로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옆에 있던 친구는 벌써 핸드폰을 꺼내서 포털 사이트에 그 건물 주소를 검색하고 있었죠. 저는 서류 아래쪽을 다시 가리켰어요. 감정가액란에 적힌 숫자는 800억이 넘었어요. 선영 씨 얼굴에서 피가 쏙 빠지는 게 보였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면서 뭔가 말을 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저는 서류를 다시 집어들고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보여줬어요. 선영 씨가 겨우 목소리를 짜냈어요. 말끝이 떨리고 있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서류를 한 장 더 꺼냈어요. 송파구 잠실 쪽에 있는 그 아파트, 30평형 아파트 말이에요. 선영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말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았죠. 저는 새로 꺼낸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그 아파트 단지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법인의 대주주가 저였어요. 지분 68%를 가지고 있었으니 사실상 제 건물이나 마찬가지였죠. 선영 씨, 눈이 더 커졌어요. 친구는 이제 완전히 입을 떡 벌리고 서류와 저를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죠. 저는 서류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면서 말을 이었어요. 선영 씨네가 매달 내시는 관리비 한 달에 35만 원 정도. 그거랑 주차비 월 10만 원. 그 돈이 다 제 회사 통장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선영 씨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저는 서류를 다시 집어들고 가방에 넣으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어요. 참, 감사해요, 언니. 18개월째 한 번도 안 밀리고 꼬박꼬박 제 시간에 내주셔서요. 선영 씨는 이제 완전히 말문이 막힌 것 같았어요. 그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저만 쳐다보고 있었죠. 저는 자리에서 물러서면서 조용히 말했어요. 그럼 저는 회사 복귀해야 해서 이만 가볼게요. 오늘 저녁에 또 봬요, 언니. 저는 식당을 나가려다가 문 앞에서 멈췄어요. 뭔가 빠뜨린 게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선영 씨가 아까 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는데 특히 시어머니 유산 6억 얘기가 자꾸 떠올랐어요. 저는 천천히 뒤돌아서서 다시 선영 씨 테이블로 걸어갔어요. 선영 씨는 여전히 하얗게 질린 얼굴로 앉아 있었고 옆에 친구는 핸드폰 화면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는데 아마 제가 말한 그 건물들을 검색하고 있는 것 같았죠. 제가 다시 테이블 앞에 서자 선영 씨가 고개를 들었고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이제는 제가 무슨 말을 할지 무서워하는 게 느껴졌고 입술도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저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는데 평소에 쓰는 그 핸드폰이 아니라 가방 안쪽 깊숙한 곳에 넣어뒀던 다른 핸드폰이었어요. 검은색 케이스에 쌓여있는 최신형 모델이었고 이 핸드폰을 꺼내는 것조차 몇 년 만인지 기억도 안 날 정도였죠. 저는 핸드폰 잠금을 풀고 은행 어플을 실행했는데 화면에 계좌 잔액이 뜨는 순간 선영 씨 얼굴이 더 하얗게 변하는 게 보였어요. 저는 그 화면을 선영 씨 앞으로 천천히 내밀면서 조용히 말했어요. 선영 씨가 화면을 보는 순간 숨소리가 완전히 멎는 게 들렸어요. 화면에는 23억 4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거든요. 옆에 있던 친구도 화면을 힐끗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두 눈이 동그랗게 커지면서 화면과 저를 번갈아 쳐다봤어요. 저는 핸드폰을 들고 있는 채로 화면을 계속 보여주면서 말을 이었어요. 선영 씨가 고개를 끄덕였는데 목이 메인 듯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그저 입술만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저는 핸드폰 화면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가리키면서 설명했는데 방금 본 계좌는 제 용돈 통장이었고 한 달에 한 번씩
아버지한테 받는 용돈이 들어오는 통장이라고 말했어요. 선영 씨 손이 테이블을 움켜쥐었고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세게 잡고 있었는데 아마 지금 이 상황을 버티기 위해서 뭔가라도 붙잡고 있어야 했던 것 같았어요. 저는 화면을 계속 보여주면서 차분하게 말했는데 이 돈은 제 전 재산의 0.001%도 안 되는 금액이었다고 설명했죠. 선영 씨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혈색마저 사라졌고 입술이 바들바들 떨리면서 뭔가 말을 하려고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선영 씨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기 시작했고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테이블을 더욱 세게 붙잡고 있었는데 과호흡 직전처럼 보였죠. 친구가 얼른 물을 따라서 건네줬지만 선영 씨는 그것조차 마시지 못했고 그저 숨만 거칠게 몰아쉬면서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옆에 있던 친구는 이미 핸드폰을 꺼내서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는데 아마 이지산업이나 이 회장이라는 이름을 검색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친구 얼굴도 점점 창백해지면서 검색 결과를 보고는 입을 벌린 채로 굳어버렸죠. 저는 핸드폰을 천천히 거두면서 가방에 넣었는데 선영 씨는 여전히 거친 숨소리만 내면서 저를 쳐다보고 있었고 눈에서는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어요. 시어머니 유산 6억은 제가 볼 때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었고 솔직히 말하면 관심도 없는 금액이었다고 차분하게 말했죠. 선영 씨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고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친구는 여전히 핸드폰 화면만 쳐다보면서 검색 결과를 읽고 있었는데 얼굴이 점점 더 하얗게 변하는 게 보였죠. 저는 자리에서 물러서면서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 저녁에 형준이 오빠랑 만나기로 했으니 그때 또 보겠다고 말하면서 식당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선영 씨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는데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고 아마 제발 형준이한테는 말하지 말아달라고 빌고 싶었던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그냥 돌아섰어요. 저는 식당 문으로 걸어가다가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서 멈춰섰어요. 선영 씨 친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불렀거든요. 저는 천천히 뒤돌아서서 그 친구를 봤어요. 친구는 핸드폰을 손에 쥔 채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고 화면에는 뉴스 기사 같은 게 떠 있었는데 아마 제 아버지 회사 관련 기사를 찾은 것 같았죠. 친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잠깐 침묵했어요. 이제 와서 부정할 이유도 없었고 어차피 선영 씨한테는 다 들킨 상황이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네, 그게 저라고 말했죠. 선영 씨가 의자를 붙잡고 일어서면서 소리쳤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눈빛만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차분하게 선영 씨를 쳐다보면서 말했어요. 10년간 숨기고 살았다고 평범한 사랑을 하고 싶어서 일부러 신분을 숨기고 직장 다니면서 보통 사람들처럼 살아왔다고 설명했어요. 강남 본가 대신 월세 오피스텔에서 살고 명품 대신 온라인 쇼핑몰 옷을 입고 비싼 레스토랑 대신 이런 김밥집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아왔다고 말했죠. 식당 안이 점점 조용해지기 시작했고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들도 하나둘씩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주방에서 일하시던 아주머니들도 손을 멈추고 저희 쪽을 보고 계셨고 카운터에 계시던 사장님도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셨죠. 저는 선영 씨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을 이었어요. 그런데 언니가 그 평범함을 깨버렸다고 10년 동안 조심스럽게 쌓아올린 제 평범한 삶을 오늘 단 30분 만에 완전히 무너뜨렸다고 말했죠. 선영 씨는 입을 벌린 채로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고 친구는 핸드폰을 든 손이 떨리면서 계속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식당 안다른 손님들도 이제는 대놓고 저희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몇몇은 핸드폰을 꺼내서 이지산업을 검색하는 것 같았고 또 몇몇은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누군가는 이지산업이 얼마나 큰 회사인지, 이 회장이 얼마나 부자인지 옆 사람한테 설명하고 있었고 또 누군가는 저를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사진을 찍으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어요. 저는 가방을 어깨에 제대로 매면서 선영 씨한테 말했어요. 언니가 저를 기생충이라고 했을 때, 월급 400만 원으로 뭘 하겠냐고 했을 때, 시어머니 유산을 노린다고 했을 때, 저는 그냥 참을 수도 있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들이 제가 10년 동안 지켜온 평범함을 완전히 부정하는 말이었고, 그래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고 덧붙였죠. 선영 씨가 겨우 입을 열었는데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고 미안하다는 말을 하려는 것 같았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늦었다고, 언니가 한 말들은 되돌릴 수 없다고 차분하게 말했죠.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괜찮냐고 물으셨는데 저는 괜찮다고 대답하면서 계산은 이미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주머니는 제 얼굴과 선영 씨 얼굴을 번갈아 보시더니 뭔가 더 여쭤보고 싶은 표정이었지만 조용히 물러나셨죠. 저는 다시 선영 씨를 봤어요. 선영 씨는 눈물을 흘리면서 테이블을 붙잡고 있었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겨우 서 있는 것 같았어요. 친구가 얼른 선영 씨를 부축했지만 선영 씨는 계속 저만 쳐다보고 있었고 눈빛에는 후회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죠. 식당 안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제 숨길 이유도 없었고 숨기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저는 선영 씨 앞에 그대로 서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어요. 오늘 저녁에 형준이 오빠 만나서 모든 걸 얘기할 거라고, 언니가 저한테 한 말들도 다 전할 거라고 말했죠. 선영 씨 얼굴이 더 하얗게 변했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면서 뭔가 말을 하려고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선영 씨 앞에 서서 문득 하나가 더 생각났어요. 아까 선영 씨가 했던 말 중에서 빠뜨린 게 있었거든요. 저는 가방을 다시 열면서 선영 씨한테 물었어요. 선영 씨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는데 이제는 무슨 말을 들어도 놀라지 않겠다는 표정이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가득했어요. 선영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가방에서 서류를 한 장 더 꺼냈어요. 접혀있던 서류를 천천히 펼쳐서 테이블 위에 놓으면서 말했죠. 아, 맞다고. 대성산업 말이죠. 우리 회사가 인수했어요. 어제 인수했다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선영 씨 눈이 커졌고 옆에 있던 친구도 깜짝 놀라서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서류에는 인수합병 계약서 사본이 찍혀 있었고 대성산업이라는 회사명과 이지산업이라는 회사명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으며 계약 체결일은 어제 날짜로 되어 있었죠. 선영 씨가 서류를 보면서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손으로 서류를 집으려다가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지도 못했어요. 저는 서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대성산업은 어제 오후 5시에 공식적으로 이지산업 자회사로 편입됐고 모든 임직원은 이지산업 소속으로 재계약을 하게 되며 급여와 직급은 새로운 기준에 따라 재조정된다고 말했죠. 선영 씨가 겨우 목소리를 냈는데 거의 비명에 가까웠어요. 저는 서류를 다시 집어들고 한 장 더 꺼냈는데 이번에는 인사 발령 관련 문서였어요. 내일부터 언니 남편분은 제 직원이 된다고, 정확히는 제가 물려받을 회사의 직원이 되는 거라고 설명했죠. 선영 씨가 의자를 붙잡고 겨우 버티고 있었는데 다리에 완전히 힘이 풀린 것 같았고 친구가 옆에서 부축하지 않았다면 바닥에 쓰러졌을 거예요. 저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으면서 계속 말했어요. 월급은 인수 후 재계약 조건에 따라 책정되는데 언니 남편분 직급이랑 경력을 검토한 결과 한 달에 18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다고 차분하게 말했죠.
선영 씨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고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친구는 이미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못하고 선영 씨만 부축하고 있었고 얼굴도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저는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으면서 부드럽게 웃었어요. 언니 남편분한테 잘 전해달라고 내일부터 출근하시면 인사팀에서 재계약 절차 안내해드릴 거라고 말했죠. 선영 씨가 테이블을 짚고 일어서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어서 다시 주저앉았고 친구가 황급히 붙잡으면서 물을 따라서 건넸지만 선영 씨는 그것조차 마시지 못했어요. 저는 선영 씨를 내려다보면서 조용히 말했어요. 아까 언니가 저를 기생충이라고 했을 때 월급 400만 원으로 뭘 하겠냐고 했을 때 기분이 어땠는지 아냐고 물었죠. 선영 씨는 대답하지 못했고 그저 눈물만 흘리면서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저는 말을 이었어요. 이제 언니 남편분은 월급 180만 원으로 살아가셔야 한다고. 400만 원도 적다고 했는데 180만 원으로는 어떻게 사실 건지 궁금하다고 차분하게 말했죠. 선영 씨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는데 눈빛에는 절망과 후회가 가득했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면서 뭔가 말을 하려고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어요. 참고로 재계약 거부하시면 퇴직금 없이 바로 해고된다고. 선택은 언니 남편분이 하시면 된다고 말했죠. 선영 씨가 의자를 잡고 겨우 버티고 있었는데 온몸이 떨리면서 숨소리만 거칠게 나오고 있었어요. 친구는 선영 씨를 부축하면서 저한테 제발 그만하라는 듯한 눈빛을 보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식당 안다른 손님들도 모두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고 누군가는 핸드폰으로 이 장면을 몰래 촬영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죠. 저는 가방을 어깨에 메면서 선영 씨한테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오늘 저녁에 형준이 오빠 만나서 이 모든 얘기를 다 할 거라고 언니가 저한테 한 말들도 전부 전할 거라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선영 씨는 이제 완전히 무너진 표정이었고 친구 품에 기대어 겨우 앉아있는 상태였죠. 저는 식당 안에서 선영 씨를 내려다보면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형준이한테 전화를 걸었죠.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형준이가 받았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형준이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약간 놀란 듯한 톤이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스피커폰으로 전환했어요. 식당 안이 조용해졌고 선영 씨와 친구, 그리고 주변 손님들까지 모두 제 핸드폰을 쳐다보고 있었죠. 형준이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식당 안에 울려 퍼졌어요. 선영 씨가 고개를 번쩍 들었고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핸드폰을 쳐다봤어요. 선영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형준이 목소리가 선영 씨 말을 끊었어요. 저는 그 순간 형준이 목소리가 평소와 완전히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차갑게 식어 있었고 분노가 섞여 있었죠. 선영 씨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형준이 목소리는 더욱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선영 씨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면서 뭔가 말을 하려고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형준이가 다시 말했는데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가득했어요. 선영 씨가 겨우 목소리를 냈어요. 형준이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고 잠시 침묵이 흐른 뒤에 그가 말했어요. 선영 씨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고 친구가 옆에서 부축했지만 선영 씨는 무너지듯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저는 핸드폰을 들고 조용히 말했어요. 형준이가 대답했는데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저한테는 조금 부드러웠어요. 저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식당 안이 너무 조용했고 모든 사람들이 선영 씨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선영 씨는 테이블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기 시작했고 친구가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지만 선영 씨는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핸드폰을 가방에 넣으면서
선영 씨한테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형준이는 제 편이라고, 언니가 저한테 한 말들을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차분하게 말했죠. 선영 씨는 대답하지 못했고 그저 흐느끼기만 했어요. 저는 식당 문으로 걸어갔는데 뒤에서 선영 씨가 우는 소리가 계속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문을 열고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식당 안을 봤을 때 선영 씨는 친구 품에 안겨서 울고 있었고 다른 손님들은 여전히 저희를 쳐다보고 있었죠. 저는 문을 닫고 밖으로 나왔어요.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었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게 후련했어요. 형준이가 제 편을 들어줬다는 사실이 약간의 위안이 됐고 선영 씨한테 제대로 한 방 먹였다는 생각에 기분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저는 회사 방향으로 걸어가면서 오늘 저녁에 형준이를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생각했어요. 저는 회사로 돌아가는 길을 걷다가 다시 핸드폰이 울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형준이었어요. 아까 전화를 끊은 지 채 5분도 안 됐는데 다시 전화가 온 거였죠. 저는 전화를 받았어요. 형준이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아까와는 달리 조심스럽고 떨리는 톤이었어요. 저는 걸음을 멈추고 길가 벤치에 앉으면서 대답했고 형준이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죠. 잠시 침묵이 흐른 뒤에 형준이가 말했어요. 지혜야, 미안해. 사실 나도 알고 있었어. 저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어요. 뭘? 형준이 말은 계속 이어졌어요. 내가 이 회장님 딸인 거 6개월 전부터 알았어. 저는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면서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저 차갑고 냉정한 무언가만 남은 채로 그 말을 듣고 있었죠. 형준이 목소리는 계속 들려왔는데 변명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어. 난 그냥 너를 사랑했으니까. 6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으면서도 모르는 척했다는 게 그동안 저를 속이며 연기를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고 비웃음이 나올 뻔했지만 참았거든요. 저는 조용히 형준이한테 어떻게 알게 됐냐고 물었고 형준이가 대답했는데 회사 동료 중 한 명이 우연히 제 집안 얘기를 알게 됐고 그게 전해졌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믿을 수 없어서 직접 알아봤는데 사실이더라고 말했죠. 저는 한숨을 내쉬었는데 김대리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마 저를 시기해서 일부러 형준이한테 흘린 것 같았어요. 형준이는 자기는 제 신분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다고 그저 저라는 사람을 사랑했다고 몇 번이고 강조했지만 저한테는 그게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형준이가 저를 어떤 눈으로 봤을지, 제가 하는 말과 행동들을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생각하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거든요. 저는 전화 너머로 뭔가 소리가 들리는 걸 느꼈는데 선영 씨 목소리였고 아마 형준이 옆에 있는 것 같았죠. 형준이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이번에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누나, 지혜한테 뭐라고 했어? 선영 씨 목소리가 떨리면서 변명했고 동생을 위해서 한 말이었다고 말했지만 형준이는 듣지 않는 것 같았어요. 형준이가 말했는데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어요. 근데 우리 누나가 이럴 줄은 몰랐어. 선영 씨가 비명처럼 소리쳤는데 동생이 자기 편을 들지 않고 여자 편을 든다고 배신당했다고 외치면서 얼굴이 일그러져서 말하는 게 전화 너머로도 느껴졌어요. 저는 전화 너머로 두 사람이 싸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저 조용히 벤치에 앉아 있었고 선영 씨가 울먹이면서 동생한테 배신당했다고 외치는 소리가 계속 들렸죠. 형준이가 다시 전화기를 들었는지 제 이름을 불렀고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형준이가 말했는데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오늘 저녁에 만나서 얘기하자고 누나한테 한 말은 자기가 대신 사과하겠다고 말했죠. 저는 알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핸드폰을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봤을 때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형준이가 6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선영 씨가 동생한테 배신당했다며 울부짖는 소리도 귓가에 남아 있었으며, 저는 벤치에서 일어나서 다시 걷기 시작했죠. 오늘 저녁에 형준이를 만나면 모든 걸 정리해야 할 것 같았고, 우리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결정해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았어요. 저는 벤치에서 일어나서 다시 회사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어요. 회사 건물이 보이는 골목 입구쯤 왔을 때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제 옆에 멈춰섰어요. 차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는데 제 아버지 회사 비서실장이었어요. 비서실장이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면서 말했어요. 사장님, 준비됐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차에 올라탔고 비서실장도 조수석에 앉으면서 기사님한테 말했죠. 차가 출발했는데 저는 창밖을 보면서 아까 있었던 식당 쪽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문득 선영 씨한테 마지막 한 방을 더 날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비서실장한테 말했어요. 아까 제가 있었던 식당으로 가자고, 그리고 필요한 서류 몇 가지 준비하라고 지시했어요. 비서실장은 알겠다고 대답하면서 바로 핸드폰으로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고, 차는 방향을 틀어서 다시 그 식당 쪽으로 향했죠. 10분 정도 지나서 식당 앞에 도착했는데, 저는 차에서 내려서 식당 문을 열었어요. 식당 안은 여전히 조용했고, 선영 씨는 친구와 함께 테이블에 앉아서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서자 선영 씨가 고개를 들었고,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죠. 그 뒤로 비서실장이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어요. 비서실장이 제 뒤에 서서 공손하게 말했어요. 사장님, 준비됐습니다. 선영 씨가 눈이 커지면서 저와 비서실장을 번갈아 쳐다봤어요. 입을 벌리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사장님. 저는 미소를 지으면서 선영 씨 테이블로 걸어갔어요. 네, 언니. 제가 다음 달에 회사 물려받아요. 정식으로 이지산업 대표이사가 되는 거죠. 비서실장이 서류 가방을 열어서 서류 몇 장을 꺼냈고, 저는 그걸 받아서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선영 씨는 그 서류를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고, 친구는 이미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저는 서류 중 한 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말했어요. 참, 언니네 아파트 관리비 3개월 밀린 거 아시죠? 선영 씨 얼굴이 더 하얗게 변했어요. 저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내일까지 안 내시면 강제 퇴거예요. 관리 규정상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자동으로 퇴거 조치가 들어가거든요. 선영 씨가 입술을 떨면서 뭔가 말을 하려고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식당 문이 다시 열렸고 남자 한 명이 황급히 들어왔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숨을 헐떡이고 있었는데 선영 씨 남편이었어요. 선영 씨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바로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식당 안 모든 사람들이 그 광경을 쳐다봤고 선영 씨는 남편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선영 씨 남편이 계속 말했어요. 회사 인수 얘기를 들었다고, 자기가 재계약을 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제발 용서해달라고 빌었죠. 저는 선영 씨 남편을 내려다보면서 차분하게 말했어요. 일어나라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지만 선영 씨 남편은 계속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비서실장이 조용히 다가와서 선영 씨 남편을 일으켜 세웠고 선영 씨는 남편을 보면서 흐느끼기 시작했죠. 저는 서류를 다시 집어들고 비서실장한테 건네면서 말했어요. 관리비 납부 기한이랑 재계약 조건은 이미 통보했으니 알아서 처리하시라고. 더 이상 특별 배려는 없을 거라고 차분하게 말했죠. 선영 씨가 테이블을 붙잡고 겨우 서면서 저한테 애원했어요.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울면서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늦었다고, 언니가 한 말들은 되돌릴 수 없다고 차분하게 대답했죠. 저는 선영 씨와 남편을 번갈아 쳐다보면서 잠깐 침묵했어요. 두 사람 모두 완전히 무너진 표정이었고, 선영 씨는 울면서 남편을 붙잡고 있었으며,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로 서 있었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일어나세요. 저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선영 씨 남편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고, 선영 씨도 눈물을 닦으면서 저를 쳐다봤어요. 두 사람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고, 식당 안다른 손님들도 긴장이 풀린 듯한 분위기였죠. 하지만 저는 말을 이었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선영 씨 얼굴이 다시 굳어졌고, 남편도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비서실장한테 손짓을 했고, 비서실장이 서류 가방에서 계약서 한 장을 꺼내서 저한테 건넸어요. 저는 그 계약서를 천천히 펼쳐서 선영 씨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언니, 앞으로 형준이가 저한테 쓴 돈 전부 계산했어요. 선영 씨가 계약서를 내려봤는데 눈이 점점 커지면서 입이 벌어졌어요. 저는 계약서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설명했어요. 데이트 비용, 생활비, 선물값, 여행 경비, 기념일 선물, 명절 용돈, 병원비까지 전부 다 계산했어요. 선영 씨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집어들었고, 계약서 맨 아래에 적힌 총액을 보는 순간 숨을 멈췄어요. 총 4,300만 원이에요. 선영 씨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고, 남편도 계약서를 보면서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죠.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어요. 언니가 저를 기생충이라고 했잖아요. 형준이 돈만 노린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제가 형준이한테 받은 돈 전부 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선영 씨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는데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어요. 저는 계속 설명했어요. 근데 제가 직접 갚으면 제 돈으로 갚는 거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언니가 대신 갚으세요. 선영 씨 손이 바들바들 떨렸고 계약서를 붙잡은 손에서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어요. 3년 무이자 할부로 해드릴게요. 한 달에 119만 원씩 36개월 동안 갚으시면 돼요. 선영 씨 얼굴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고 계약서를 보면서 눈물이 뚝뚝 떨어져서 종이가 젖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계약서를 보면서 입술을 깨물었는데 아마 한 달에 119만 원이라는 금액이 자기네 형편에 얼마나 큰 돈인지 계산하고 있는 것 같았죠. 저는 비서실장한테 펜을 받아서 계약서 옆에 놓으면서 말했어요. 여기 서명하시면 돼요. 오늘부터 36개월 동안 매달 25일까지 납부하시면 되고 한 번이라도 연체하시면 즉시 일시불로 전액 청구됩니다. 선영 씨가 펜을 집어들었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지도 못했어요. 남편이 옆에서 선영 씨 손을 잡아줬지만 선영 씨는 계속 떨리면서 눈물만 흘렸죠. 저는 선영 씨를 내려다보면서 조용히 말했어요. 언니, 이게 기생충이 갚는 방법이에요. 제가 받은 돈 전부 돌려드리는 거죠. 선영 씨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는데 눈빛에는 후회와 절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렸죠. 저는 시계를 보면서 말했어요. 5분 드릴게요. 서명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결정하세요. 안 하시면 관리비 연체랑 남편분 재계약 건은 원래대로 진행됩니다. 선영 씨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고 남편이 옆에서 계약서를 펼쳐서 잡아줬어요. 선영 씨는 눈물을 흘리면서 천천히 서명란에 이름을 쓰기 시작했고 글씨가 흐트러지면서 제대로 쓰지도 못했지만 겨우 서명을 마쳤죠. 저는 계약서를 집어들고 비서실장한테 건넸어요. 계약 성립됐습니다. 다음 달 25일부터 첫 납부 시작하시면 돼요.
선영 씨는 테이블에 엎드려서 흐느끼기 시작했고 남편은 선영 씨 등을 쓰다듬으면서 함께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가방을 들고 식당 문으로 걸어갔어요. 참, 언니, 형준이한테는 이 얘기 하지 마세요. 알면 반대할 테니까요. 선영 씨는 대답하지 못했고 그저 울기만 했죠. 저는 식당 문 앞에서 잠깐 멈춰 섰어요. 선영 씨한테 마지막으로 해야 할 말이 남아 있었거든요. 저는 천천히 뒤돌아서서 여전히 테이블에 엎드려 우는 선영 씨를 봤어요. 선영 씨가 제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는데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고 화장도 다 번져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언니, 전 기생충 맞아요. 선영 씨가 눈을 크게 뜨면서 저를 쳐다봤고 식당 안다른 손님들도 다시 저를 쳐다봤죠. 저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형준이 사랑에 기생해서 10년을 버텼거든요. 제 진짜 모습을 숨기고 평범한 척하면서 형준이 곁에 있었어요. 선영 씨가 입을 벌리면서 뭔가 말을 하려고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어요. 저는 왼손을 들어 올렸고 약혼 반지가 형광등 불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천천히 반지를 빼면서 말했죠. 그런데 그 기생충이 너무 커져버렸나 봐요. 이제는 형준이 사랑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요. 반지를 완전히 빼냈고 그걸 선영 씨 테이블 위에 조용히 놓았어요. 반지가 테이블에 떨어지는 작은 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졌고 선영 씨는 그 반지를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죠. 저는 반지를 내려다보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형준아, 미안해. 난 평범한 사랑할 자격이 없나 봐. 선영 씨가 반지를 보면서 입을 가리고 다시 흐느끼기 시작했고 남편도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비서실장을 따라 식당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는데 밖에는 검은색 벤츠 3대가 일렬로 서 있었어요. 제가 나오자 기사들이 동시에 차 문을 열었고 저는 가운데 차에 올라탔죠. 비서실장이 조수석에 앉으면서 출발하라고 지시했고 3대의 벤츠가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뒷좌석에 앉아서 창밖을 봤는데 식당 창문 너머로 선영 씨가 보였어요. 선영 씨는 창가 테이블에 앉아서 밖을 쳐다보고 있었고 검은색 벤츠 3대가 일렬로 지나가는 걸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선영 씨와 눈이 마주쳤지만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어요. 그냥 차창 너머로 선영 씨를 쳐다보면서 천천히 지나갔죠. 차가 식당을 완전히 벗어나자 저는 앞을 보면서 한숨을 내쉬었어요.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장님, 괜찮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이제 끝났으니까요. 비서실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고 차는 조용히 강남 본가 쪽으로 향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형준이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저녁 약속은 취소한다고 할 얘기가 있으면 내일 전화하겠다고 짧게 썼죠. 문자를 보내고 핸드폰을 내려놓으면서 창밖을 봤는데 해가 지고 있었어요. 오늘 하루가 참 길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10년 동안 지켜온 평범함이 단 몇 시간 만에 무너졌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선영 씨가 저를 기생충이라고 불렀을 때 그 순간부터 이미 모든 게 끝난 거였으니까요. 차가 본가 앞에 도착했고 저는 차에서 내렸어요. 집 앞에는 아버지가 서 계셨고 제 얼굴을 보시더니 아무 말 없이 안아주셨어요. 저는 아버지 품에 안겨서 그제야 눈물이 났어요. 1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고 아버지는 제 등을 토닥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죠. 평범하게 살고 싶었는데 그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어요.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넌 이미 충분히 평범하게 살았어. 이제는 너 진짜 모습으로 살아도 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눈물을 닦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평범한 척하지 않아도 되는 거였죠. 하지만 그게 과연 행복한 일인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으니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